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목은 정치발전의 과제와 민주당의 나아가기인데요. 정말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제 말씀도 좀 하고 싶지만 여러분한테 좋은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몇 주일 동안에 제가 서울에서도 언론인들, 기자들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자들이 생각하기를 뭔가 민주당에서 이 몇 사람들이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주역이랄까요? 뭔가 천정배 저 사람이 뭔가 지금 신당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한테 뭔가 제 극비로 추진할지도 모르는 사항을 빼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의도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참 진퇴양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민주당이 처한 이 상황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말씀드리고 오히려 우리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도 좀 여기 고향에 온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대통령 선거 참으로 감격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당과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 두 번 다 정말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때는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열심히 도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조차도 한때는 그런 낭망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겼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이것은 참으로 저는 무슨 제가 민주당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그분이 용성하고 있다. 그분 용성을 지금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제가 갔습니다만 북핵 문제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경제도 대단히 좋지 않죠.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소상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IMF 때보다도 더 경기가 나쁘다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 문제가 이렇게 산적에 있고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에게 하늘에서 세계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동북아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용성을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냉전, 수국, 특권, 분열주의 세력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가지면서 보통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늘 앗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이어서 다시 한번 민주당 후보를 재창출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이제 결정적으로 이 나라의 부분을 용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이런 집권당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부분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결코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이 호남당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호남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호남뿐만 아니라 영남, 충청도, 강원, 경기도 할 것 없이 다 그것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우리나라입니다. 4,800만 국민이 다 우리가 책임지고 앞으로 먹여 살려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될 그런 귀중한 우리 국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사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그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 경험에서 자기 개혁하지 않고서는 남을 개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덕적 권위도 없고 정치의 자기 개혁이라는 것은 일단 정치 개혁이고 그걸 좀 더 좁혀보면 민주당에 속해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개혁이 자기 개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고 거듭나고 황골 탈퇴할 할 수 있을 때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포함하는 정치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뇌수 같은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인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이 뇌 속에 들어있는 뇌수 역할을 정치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변해야 정치가 변하고 정치가 변해야 이 나라 전체를 변화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개혁이라는 것은 이것은 결코 민주당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의 운명을 가늠하는 그런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좀 이러는데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2월 25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날 아침에 한국일보에 고종석 논설위원이 쓴 글을 읽으셨을지 모릅니다. 그 고종석 위원이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같이 한국일보에 오늘이라는 그 짤막한 글을 연재를 하거든요. 그 오늘이라는 그런데 그 칼럼에 그날이 바로 김 대통령의 퇴임 날이고 동시에 대통령의 취임 날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을 주제로 해서 썼습니다. 그 중에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5년 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한국 사회의 지배 집단이 고는 속죄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류사회의 대척을 이겨내고 5년 전 오늘 청와대에 입주했다. 김대중 시대 5년이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예단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처음으로 당대의 시류를 넘어 역사를 응시할 줄 알았던 지도자라는 사실이다. 그가 일관되게 추진한 민족화해 정책은 역사와의 창조적 대결이 나온 열매다. 그의 인기말을 만신창이로 만든 부패 스캔들은 전임자들 시절의 그것들처럼 세월의 덮개로 인해 희미해지겠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닫기 시작한 민족화의 길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며 김대중 시대의 평균 점수를 크게 높일 것이다. 이겁니다. 저는 어찌나 이 글이 마음에 드는지 제가 그때부터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읽습니다. 제가 이 표현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 이 고종석 의원이라는 분이 참 잘 썼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제가 잘 썼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처음으로 당대의 시류를 넘어 역사를 응시할 줄 알았던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남북화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은 저는 세 가지의 역사적 위협을
이루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반독재 민주화를 이루고 정권 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 저는 이제 주도 세력의 변화의 계기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주도 세력, 메인스트림이라고 보통 영어로 부르는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류겠죠. 과거의 주류, 그 주류는 이미 저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그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주류, 신주류, 뉴 메인스트림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연 공로는 단연코 김대중 대통령의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고정석 의원이 지적한 대로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민족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IMF 위기를 이겨내고 각 부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이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회보장의 기초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 5년간에 이루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 대통령을 다른 두 김씨와 싸잡아서 예컨대 삼김이라고 한꺼번에 비판한다거나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당으로 그냥 낡았다고 개혁 대상으로서만 시부에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들어줍니다. 이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역사의 왜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떻습니까? 최근 1, 2년 동안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또는 민주당이 이룩한 업적은 국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실정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당, 과거의 구주류 기득권 세력의 힘이라고 해서 엄청납니다. 우리 정치가 불행하게도 지역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물론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이겼지만은 우리 지역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감정 또는 우호적이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국민들의 수가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 물론 해방후 직후에는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별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은 현지에 사는 주민들을 기준으로 보면 아마 지금 전라도의 약 2.5배 가까운 인구수가 경상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런 지역 감정을 무차별로 부추기고 또 무슨 기득권 언론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과 그 홍보 능력을 총동원해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과 국민의 정부를 공격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 공격이 주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서 이 나라의 책임을 맡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기득권 세력을 제압하고 우리 당과 정부가 가진 개혁의 비전을 현 실현함으로써 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민주당과 국민의 정부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먼저 자기 기득권을 버리면서 아까 자기 개혁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낡은 정치 행태를 포기하고 정치 개혁을 이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 정치를 청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권력 정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치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그 정권들은 법은 있었지만은 법은 별 관계없이 정권 실세들 극소수의 권력 실세들이 몇 사람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국정 전반을 농단하고 또 특히 권력기구들을 사유화했습니다. 검찰, 정치 권력의 신여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금 국정원이라고 부른다면 중앙정부, 안기부 동원해서 다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경찰, 이건 다 동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정당 개혁을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개혁적 국민 정당입니다. 그러나 뚜렷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 한계가 너무 뚜렷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 개혁을 이루어서 국민 참여 정당, 정책 정당으로 거듭났어야 합니다. 또 민주당 밖에 있는 또는 민주당 안에 있는 많은 유능하고 개혁적이면서 도덕적인 이런 사람들한테 문호를 활짝 개방해서 이 사람들을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의 정부와 민주당은 이 점에서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한계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사직생의 결단을 보이고 왔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한계, 지역적 한계 같은 것을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하려는 그런 경향이 농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승리함으로써 제2번에 성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을 이겨내고 승리한 데에는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후보였지만 노무현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우리가 개출시켰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칭찬하자면 아버람 같지만 아마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고 다녔으니까 여러분들 아버람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노무현이라는 한 지도자는 정말 원칙과 소신을 이렇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한국 정치에서 저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새는 거의 다 미국이거든요. 저도 요새는 좀 원칙을 잘 지키려고 하고 더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아직 한국 정치인 중에서 어느 누구도 노무현이라는 정치인만큼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온 사람은 아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시대의 변화를 과감하게 수용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 승리의 원동력 중에는 또 하나는 역시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꾸준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작년, 재작년 말과 작년 초에 국민 경선제와 같은 과감한 개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민 경선제가 없었더라면 아마 노무현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어떤 기여를 했느냐. 지금 김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김신희 노무현 대통령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컨대 몇 가지 요소도 있죠.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장 감동적인 일은 강원도의
적적 지역, 휴전선의 면에 있는 지역 몇 군데에서 놀랍게도 우리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과거와는 생각도 못할 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강원도 적적 지역은 강릉에 만방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햇볕 정책의 성과입니다. 과거에는 휴전선에 면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한양당에 표방하셨는데 이제는 햇볕 정책을 오랫동안 편 결과로 그분들이 햇볕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휴전선에 가깝게 사는 분들이 햇볕 정책이 잘 성공하고 남북관계가 잘 발전을 해야 이 나라도 발전하고 자기들도 좋아진다. 그래서 거기 땅값도 오르고 자기 지역도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하게 됐습니다. 햇볕 정책은 누가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성과지요.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인터넷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역할이 컸는데 사실은 인터넷 도움률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애 강국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도움률이 얼마 정도 된다던가? 거의 50% 가깝죠? 넘었습니까? 그렇죠. 네? 넘었을 것 같은데요.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기술을 발전하는지.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가 미국이라던가요? 약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절반 수준이죠. 일본, 아시아의 최강국이지만 10%를 기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IT를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그것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승리로 큰 기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회 각 부분의 개혁이 진전됐기 때문에 결국 개혁적 국민들의 정치적 역량이 늘어났고 그것이 대선 승리의 노력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쨌든 두 번째 승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승리는 훨씬 더 굳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4년밖에 안 남고 4년여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는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와 민주당이 이제는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붙이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의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분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정권 출범 후 약 이제 2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일각에서, 개혁 진영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개혁 의지가 좀 퇴색하고 있는 거 아니냐,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랄까요? 험하게 말하면 그런 어떤 싸움을 싸움이라는 것은 해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판을 봐가지고 이렇게 그 상황을 봐가지고 불리할 것 같으면 지레 물러난다든가 하는 그런 싸움을 회피한다든가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노 대통령은 확실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노 대통령이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개혁을 위한 싸움에서 혹시나 질지는 모르지만 절대 스스로 물러서는 일이 없으리라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의지와 우리 참여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결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어려운 조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주의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심으로 호남 지역의 90% 득표, 영남 지역의 30%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호남에서는 초과 달성했는데 영남에서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울산에서는 30% 좀 넘었고요. 부산이 29.9에서 거의 달성됐는데 경남이나 저런 대구 경북에서는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도 지역주의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난 5년 동안의 경험을 도구로 삼아서 정말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과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처방은 역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의 개혁입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낡은 정치 행태를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개혁, 한국을 탈퇴, 거듭남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신주류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 저는 신주류라고 부릅니다. 뉴 메인스트림. 영어가 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회창 후보가 스스로 자기들을 메인스트림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메인스트림이 이제 교체돼서 이제 새로운 한국 사회에 좀 더 새롭고 건강하고 도덕성을 갖춘 그런 뉴 메인스트림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때 우리나라는 이제 탄탄대로를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신부주의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약간 신주의부주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심지어는 정치 기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관한 혼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3일 뒤에 불과 4월 뒤에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요구하는 23명의 국회의원들의 성명 발표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노무현의 승리다. 민주당은 패배하고 한나라도 패배했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발전적 해체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말입니다. 그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말의 취지를 잘 새겨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개혁적인 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민주당을 살리자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기를 버리자. 자신을 버림으로써 민주당을 살리자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 마치 민주당의 지지자들 이 노무현 후보에게 그만한 지지를 보여줬는데 왜 이게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냐. 아니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뜻하고는 다른 뜻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커다란 긍지를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결코 지역에 머물러서 우리의 신기득권 세력이나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통합, 지역주의 극복은 정말 이 나라의 발전의 선결 조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남 출신 국민들이 살 길입니다. 자꾸 이 문제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한 사람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제가 호남 출신이라고 해서 호남 지역주의 굴레에 빠지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도 않고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호남 사람들을 위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나자 제가 충청도 출신 어느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5년 뒤부터는 아마 계속적으로 영남 출신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남 사람들이 두 번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실패를 했는데 지역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실패를 했는데 이제 이런 지역주의가 이대로 계속되는 한 아마 영남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인구 구성에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 지역에서 대통령을 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물결을 현재 지역 구도에서는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관측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일면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 구도로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다음 대통령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물론 우리도 훌륭하게 잘했습니다만 영남 분들이 자칫 그분들 지역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그분들 생각에 잠깐 생각을 잘못해서 이인재 후보한테 25%라는 막대한 표를 나눠줬기 때문에 사실
한나라당 후보가 떠올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후에 어쨌든 영남 사람들이 아까 거의 30%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20% 이상 되는 표를 오히려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면 상대 지역인 호남당 출신의 후보한테 밀어줬기 때문에 선거에 진 겁니다. 이 다음에 만약에 이런 지역구도가 그대로 온전해 간다면 또 그렇게 영남 사람들이 행동하리라고 여러분들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이,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만이 전라도 사람이든 영남 사람이든 충청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만이 자칫 호남이 소수자로서 차별받고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지역주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1년도 안 남은 총선 이전에 우리가 민주당의 지역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통합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아마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내에는 유감스럽게도 지역주의를 난공불락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두고 봐라. 내년 선거는 절대 경험 사람들이 민주당에 표주느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후보를 흔들고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부대접, 우리 호남을 부대접한다는 그런 정서가 상당히 퍼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하고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글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었습니다. 그때 아마 10일쯤 될 겁니다. 4월 10일쯤 되는데 그 글을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요지는 몇 개 부처 인사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검찰 인사라든가 경찰 인사 등등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것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결코 호남을 차별하고 소외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지도자라고 하면 제가 먼저 지지를 처리할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노무현 대통령 정부 하에 무슨 장관이라든가 무슨 여러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 천정대가 맨 앞에 앉아서 사건을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런 문제가 부분적인 문제가 있고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는 일부 우리 호남의 생각이 짧은 분들이 오해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오히려 우리의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전라도에 계시는 호남인들이 나서서 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외교부에는 차관보 인사를 차관보를 5명이나 뽑았다고 합니다. 그 5명의 차관보 중에 3명은 호남 출신이고 2명은 호남을 청하라고 하고 있는 다른 쪽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3명이 뒤에 아니 외교부 인사는 말하지 않고 그 행자부 인사만 봐가지고 호남을 소외시켰다고 말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오기로 이야기 드리면은 행자부 인사는 지난번에 20명의 국장급 인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전라도 출신 딱 한 사람만 국장에 들어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미 우리 호남, 특히 호남 출신 인사들 중에서 1급 승진할 분들은 다 1급 승진하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국장을 시키려면 뭐 2급이나 또 상급 중에 국장이 있던가요? 이런 공무원의 자원이 있어야 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행자부에 그런 국장을 시킬 만한 호남 출신 자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거의 없고 또 시킬 만한 자원들은 국무총리실에 나가 있기도 하고 나가 있는 지가 2개월, 6개월밖에 안 되고 어느 분들은 지금 교육가 있고 뭐 등등의 조건이 겹쳐가지고
이번 행자부 인사에서 표면적으로 호남 출신이 배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그 자체는 문제입니다. 20년의 국장부에 호남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제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취임한 지 2달도 못 된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정권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잘못됐던 것은 과거 정권들이 국장을 승진시킬 만한 중간 그 호남 출신 간부들 육성에 없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 하에서 윗대가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중간에 3급, 4급 이런 중견 공무원들을 인사함에 있어서 그 인사에 있어서 호남 출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각지의 지역 출신 인사들이 균형 있게 배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몇 년 지나면 앞으로 2년, 3년, 5년 지나면은 이제 고위직에서도 균형이 맞춰질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응이 없어서 자금 못 시킨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호남 출신 중년밖에 없는데 왜 자금을 안 시켰냐고 노무현 대통령이 요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저는 지역주의 문제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역주의는 정치적 지역주의는 누가 뭐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입힌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1987년에 개혁 세력의 분열이 있기까지는 그래도 그 영남에도 개혁 세력이 존재하면서 호남의 개혁 세력과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한편으로는 협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87년 이후에 유감스럽게도 개혁 세력마저 분열돼서 지금 15년간 극심한 지역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성에 내재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시 노력하면 앞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 때 호남에서 90% 이상 지지가 나온 데 대해서 다른 지역 출신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호남에서 패권주의의 갈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90% 이상 지지한 것은 앞으로 호남 사람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 충청도, 영남 이런 데를 배제하고 우리만 잘 먹고 살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역주의, 지역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역사에서 당한 차별과 소외를 더 이상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방어적 의미에서의 지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나라당 정권 이회창 후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과거 같은 그런 차별과 소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호남에 계신 많은 분들이 민주당을 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호남 출신 국민들은 높은 정치의식을 지니고 지역주의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작년에 광주 경선 위대한 광주라고 봅니다만 호남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양모 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씀을 해서 난중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이 나라 국가가 없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두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하나는 양모 호남이면 시무 계열입니다. 저는 호남 분들이 자랑스럽게도 이 나라의 개혁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또 한 가지는 양모 호남이면 시무 국민 통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주의의 피해를 많이 당해왔지만 그러나 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선도해야 될 원동력도 저는 호남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 특히 지난번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그 직후에 가장 감격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준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분들로부터 목숨의 위협까지 당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한 첫 번째 일이 그 두 사람을 살려내줬던 일입니다. 저는 정말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습니다. 그 오커구를 떠나서 이것은 지역주의의 피해자였던 아까 그 고정석 위원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히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의 지배 집단이 오른 속죄양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멋지게 그 지배 집단의 우두머리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감옥에 몇십 년 채웠으면 그것도 승리였을지 모르지만 더 완벽한 승리는 성경에도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들을 사면시킴으로써 국민통합의 단초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개혁이라는 것이 그리고 국민통합의 길이라는 것은 김대중 정신 그리고 민주당의 이념과 노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진퇴 양난에 빠져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 개혁이 좌초할 위험이 있습니다. 거의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 개혁을 못 하게 되면 다른 길은 신당을 만드는 길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또 뭐 신당을 꿈꾸고 있거나 이렇게 또 많은 기자들이 생각하면 쓸지 모르는데 현재 제 머릿속에 그런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퇴양난이라고 부릅니다. 민주당을 개혁하자니 그것도 안 되고 신당으로 나아가자니 그런 조건이 또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많은 지지자들이 그런 민주당의 황골 탈퇴와 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와 성원을 보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시간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이제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민주당이 정말 황골 탈퇴 대응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민주당 개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당내 많은 분들에 대해서 큰 압력을